내 뇌는 성능이 떨어져. 쟤는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난 원래 이게 안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죠. 사실은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뇌는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저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데 자세히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인지 기능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든 동물과 젊은 동물의 차이는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갑자기 이게 무슨 한 30년 된 중고차처럼 갑자기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좀 패시미스틱하게 좀 묘사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동물 실험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나이 든 쥐에게 어떤 학습 과제 같은 걸 시키면 퍼포먼스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사람들이 그 결론을 막 내기 좋아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저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데 자세히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인지 기능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어떤 태스크를 할 때, 과제를 할 때 하는 효율성 자체는 그 나이 든 동물들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 든 동물과 이제 젊은 동물의 차이는 나이 든 동물은 모티베이션이 별로 없어. 귀찮다. 이거 뭐 다 아는 거 내가 또 해야 되나? 뭐 약간 그걸 해야 되는 동기. 이런 것만 자기가 찾고 혹은 누군가 불어넣어주고 생긴다면은 그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은퇴한 선수가 갑자기 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링에 다시 올라갔는데 뭐 엄청난 파워를 해가지고 그게 다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안 해야 될 이유를 아주 그 적극적으로 찾죠. 그래가지고 안 돼. 우리는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행복하게. 근데 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관리가 잘 된 뇌들은 옛날에 원시 시대 뇌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영양 상태도 좋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늦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되고 그 대신 젊었을 때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그렇게 학습이 되진 않겠죠. 아무래도 성능 차이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학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만족도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는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고 하는 만족도하고 중장년층이 뭘 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는 만족도는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다르지만 사실 그 사람들, 젊은 사람과 중장년층 노인들의 뇌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기가 행복한 수준으로 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똑같은 거를 루틴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루스 리가 이소룡이 했던 말 중에 하루에 1000번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데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소룡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의 요지는 학습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지만 어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나오는 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점수가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금방 점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굉장히 똑같은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점수만 보면 그렇지만 학습이라는 거는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고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빨리.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보다 빨리 뭔가를 알아채고 그걸 빨리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룰을 빨리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사람들 굉장히 뭔가 사물 간에 있는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근데 그런 게 좀 둔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의 학습에서는 좀 이제 남들보다 느리지만 이제 실험실 동물도 쥐도 그렇게 빨리 뭔가를 학습한 쥐가 있어요. 근데 그 쥐가 천천히 학습한 쥐에 비해서 뒤지는 거는 그걸 꾸준히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쥐들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서 그러는지 또 뭐 빨리빨리 뭔가 캐치할 걸 찾는지 꾸준히 스테디하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365일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착각하기 쉽죠. 야, 쟤가 잘하는데 얘는 그냥 버려. 얘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천천히 배운 지는 한 번 배우면은 그 다음에 꾸준히 그걸 하는데 처음에 얘는 7일 걸렸는데 얘는 이틀 만에 배웠어. 그러면 얘가 천재 같지만 걔는 막 이 퍼포먼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볼 때 수능을 10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스테디하게 이게 컨스턴트하게 나오는지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제한적인 학습 능력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루틴이거든요. 루틴이 받쳐준 다음에 거기서 뭐가 돼야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초에 그 헬스장 끊어놓고 난 매일 간다 이제 말리지 마. 아무도 안 말리죠.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한 3일 지나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뭐 악기를 배워야 되겠어. 말리지 마. 계속 읽으면서 악기 학원부터 끌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1년치를 끊어요, 꼭.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부의 나약한 의지를 외부의 돈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다짐을 하려는, 저는 운동 같은 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막 이렇게 돌아서면 운동기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역기가 있고, 돌아서면 여기 뭐가 있고, 보일 때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는 기타 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기타도 사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저거 한 번이라도 쳐보자.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한 번 하는 것도 어쨌든 진짜 피곤할 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루틴을 자기만의 아주 작은 루틴. 예를 들어 강아지 이빨 닦이는 거 그거 되게 귀찮지만 그래도 매일 해보자. 그렇게 루틴에 익숙해진 뇌가 되면 이소룡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아주 작은 것도 루틴을 좀 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무모한 일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딱 레인지 안에서 어떤 일을 가장 맥시멈으로 이피션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한계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뇌의 한계에서 나오겠죠. 근데 자신의 뇌의 한계를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 뇌는 성능이 떨어져. 쟤는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 원래 이게 안 돼. 그런 식으로 제 뇌는 스포츠카인데 내 뇌는 중고차다. 중고차니까 이게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좀 마음이 편해져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뇌는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뇌가 어떤 맥락을 형성하는 거 보면 맥락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니 해도 이제 해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마에 제 책에도 많이 썼지만 2014년 노벨상까지 받아서 아주 잘 알려진 장소세포라고 있어요. 플레이스 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14년에 이제 존 어키프 박사가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해마에 있는 세포 하나가 동물이 공간을 돌아다닐 때 예를 들어 특정 공간에 있을 때만 막 나 여기 있다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공간에서 그 위치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조용해요. 다시 공간에 오면 막 활동하고 장소세포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공간에 여기서만 활동하고 다른 세포는 여기서만 활동하고 옆에 그런 세포를 다 모으면 그 장소 전체가 다 코딩이 되는 거죠. 그걸 모으면 그게 이제 지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해마가 요 공간, 요 네모난 예를 들어서 공간을 완벽하게 담으려면은 지도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다녀야 됩니다. 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만들 때 막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렸듯이 돌아다니지 않고는 정교한 지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뭐 전문가가 경험을 많이 해야 모델이 정교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저기 뭐 대충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지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는데 그런 지도는 정교하지가 못하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도 해마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 연구 중에 유명한 게 기억상실증 환자, 그러니까 해마를 다쳐가지고 그 해마 관련된 기억을 못하는 학습을 못하는 환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상상을 못해요. 어디 가서 뭐 오늘 광화문에 가가지고 뭐 이순신 동상 옆에서 뭘 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옛날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 해마를 손상을 당하면 상상을 못해. 왜냐하면 해마 같은 경우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은 기억을 담당함과 동시에 상상하는 영역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뇌의 어떤 네트워크는 기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하고 똑같거든요. 정리하자면은 해마 연구를 오랫동안 거의 한 50년, 60년 가까이 하면서 알아낸 게 기억을 하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풍부한 그걸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은 나한테만 일어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서전적 기억을 가지고 상상도 딱 그 둘레에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서전적 기억이 풍부한 사람은 상상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겠죠? 퀄리티가 높다기보다는 풍부하겠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상의 범위는 기억의 범위에 의해서 한정된다는 게 지금의 뇌과학에서 알 수 있는 바고 그래서 과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별로 없는 사람한테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걸 하란 말이야 이러면 아니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냐 뭐 해봐 이렇게 뭐 무대뽀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나 뭐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 뭐 이런 말도 그때는 저게 뭔 소리지? 근데 그게 아주 뇌과학적으로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게 많아야 어떤 맥락,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야 일에 대한 대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미리 대처하는 거. 기억을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죠. 근데 이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그렇게 셀프 리플렉션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과거 일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도와줄 수도 있고 굉장히 딥하게 그거를 셀프 리플렉션 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 거리도 상당히 멀리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싶고 멀리 내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리지 않은 어떤 길을 설계하고 싶고 이러면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미래 서적만 계속 읽는 분이 있는데 그럴 시간에 경험을 다른 나라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젊었을 때 특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하면은 제 생각에는 미래는 그냥 저절로 예측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